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어딜 차례냐면 57페이지 하단의 3번에서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입니다. 일단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을 한 후입니다. 이행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도박빚,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도박은 반사회적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갑이 을에게 도박빚을 뭐죠? 변제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무효라는 이유로 을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다면 갑은 맨날 도박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나쁜 짓을 한 놈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변제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없냐면 반환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항상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불법 없는 당사자가 있다면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불법 없는 당사자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딸이 인질로 잡혔어요. 그래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 납치범에게. 물론 납치범에게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줬을 때 돌려받을 수가 있느냐. 요 인질범을 석방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준 사람은 피해자,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것은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면 이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 빌라를 뭐 받을 수 없어요?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빌라는 누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민법의 규정의 반사 효과로서 을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빌라는 더 이상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을의 것이 된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므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냐면 상대방 측에 귀속이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번 동기불법이 나오죠. 이건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문제점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저번 주에 했습니다. 뭐냐면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이거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고요.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요거는 뭐죠? 단속 규정이죠. 저번 주에 했으기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므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에서 3번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일종의 강행복규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반사회적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될 거고요.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죠. 자, 기억나시나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따라서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중매매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저번 달에 기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매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예요.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첫째,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 요 매매 계약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도 뭐죠? 유효합니다. 두 매매가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냐면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뭐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소유권은 선등기자인 누구에게? 병에게 기속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 요 갑과 을 간의 요 첫 번째 매매 계약도 뭐죠?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뭐 해줄 수 없어요? 등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갑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거든요.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을은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2억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붙입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는다. 왜냐하면 해제를 해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차원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뭐까지 붙여요? 이자까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을은 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등기해 줬으면 을이 벌 수 있었던 돈이 뭐죠? 손해이기 때문에 얼마가죠? 3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갑이 병한테 5억 받고 팔았더라도 요 5억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에게 줘야 되고요. 또 특히 2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이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유효함을 전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유효하다는 말은 어떤 형태든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중 가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중매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유효라는 말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고 결국은 요 내용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중매매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죠. 언제 무효냐? 예외적으로 두 번째 산 사람이 제2매수인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해야 하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적극 가담이란 말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갑이 병한테 와서 요 땅 팔래? 살래? 라고 하는데 병이 을이 이미 갑에게 샀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는 것은 뭐예요? 악인 거죠. 이때 병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게 아니라 병이 갑을 꼬셨어요. 야, 너 바보니? 그 5억짜리를 왜 2억에다 을에게 넘겨줘? 라고 해가지고 병이 갑을 적극적으로 권유해가지고 갑과 병이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적극 가담한 것이고요. 이때는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인 일환으로 무효가 되고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중 매매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으로서 무효라면 첫째, 소유권은 누구에 있느냐? 일단 갑에게 있는 거다.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그럼 여기서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인데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제일 매수인인 을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대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좀 중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따라서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대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권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대의에서 행사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죠? 물권이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절대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뭐합니까? 뒤지게 맞아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 병은 갑을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을에게 반환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병의 등기가 만약에 무효라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은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요? 병의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을은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아직 소유권이 없죠. 그죠?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6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중매매와 뭐죠? 유사한 법률관계가 나와요.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따로따로 오시니까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다음 주도 좀 늦게 할까요? 요거를 줄이면요 이렇게 돼요. 자, 병입니다.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때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중매매 법리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세 가지예요. 첫째, 지금 이중매매에 있어서 누구죠? 제2매수인이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은 일단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있어서 제3자가 마찬가지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하다 보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그럼 명의신탁이란 말이 뭐냐면 명의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명의신탁이 뭐라고요? 이름을 빌리는 계약.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땅 많은 곳도 요거도 먹죠. 지금 뭘 나가야 돼요? 청문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 이름으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인 을을 만나서 야, 네 이름 좀 빌리자. 이렇게 친구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뭐죠?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을 뭐라 그러냐면 명의 신탁자. 이름을 빌려준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 수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 놓고 청문회 가가지고 청문회를 받았는데 문제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뭐 한 거죠? 팔아먹었을 때 요 병은 어떻게 되느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을의 배신행위 뭐하면요? 적극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똑같이 따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 행위에 있어서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취득시효도 자세히 해야 되는데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는데 21년이 됐을 때 갑이 을에게 넘겨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2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죠. 근데 병한테 뭐 했어요? 팔아먹은 게 뭐죠? 이중매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볼까요?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해놨어요. 진짜 준 거 아니잖아요. 이름만 빌린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줘야죠. 달라 그러면요. 근데 병에게 뭐예요? 팔아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죠. 그죠? 그런데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데 뭐죠? 팔아먹었다. 이 세 가지의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고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데 뭐죠? 팔아먹으면 그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고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명의신탁이라는 건 참 모르겠다. 우리가 뒤에서 하겠죠. 그죠? 뒤에서 하고. 나는 취득시효란 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뭐예요?
뒤에서 한다 그죠? 근데 제발 부탁드리지만 모르는 게 나와도 곤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뭐 하셔야 돼요? 전진해 가셔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볼 것들입니다. 일단은 끝입니다. 교재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대표예제가 나와요. 이 대표예제도 결국은 기출문제잖아요. 28회. 올해 시험 몇 회죠? 30회죠. 그죠? 근데 일단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잔소리 좀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인상써 아이씨 나는 아이씨 미치겠어. 미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참 묘하게도 뭐냐면 문제에 나오는 사례들이 새로운 사례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루는 사례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사례가 다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례를 독창적으로 만들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검증된 사례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사례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정이 믿고 싫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사례들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수학 공부할 때 선생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죠? 손으로 공부하는 거다. 민법도 뭐죠? 마찬가지. 맨날 인터넷 수업만 듣고 눈으로만 그냥 이렇게 툭툭툭 보고 넘어가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습장 펴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그림도 막 그려보시고 그래야 돼요. 처음에 그림 그리면은요, 뭐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7월이나 8월달 됐을 때 저처럼 어떻게 해요? 쑥쑥쑥 그리는 상태가 돼야 사례 문제가 뭐 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에게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여. 배임이란 말이 뭐죠? 배신입니다. 갑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설명에 틀린 것이죠. 그러면 사례가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사례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공부하는 사례가 뭐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죠? 그럼 붙이면 뭐죠?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거든요. 자, 불법행위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면 병이 적극 가담해서 갑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고의로 을에게 뭘 입힌 거예요? 손해를 입힌 것이니까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뒤에 나올 질문인데 자 우리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금 받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도금 뭐예요? 받았어요. 따라서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죠. 4번 병명의 등기가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왜 이것이 무효인가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거든요. 나쁜 짓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뒤에 나올 거죠.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올 기온은 그래도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얘기죠. 자, 백사조입니다. 읽어볼게요. 61페이지 104조입니다. 61페이지.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의가 나오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고요. 이것도 일종의 뭐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따라서 폭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반사회적 법률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예에 불과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와요. 일단 방금 읽어본 법조문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 백사조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궁박점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을 것을 요구하거든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우리 백사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에다 뭘 붙이면 되는 거냐면 살을 붙이면 돼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냅니다.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뭐죠? 맞춰줘야 되는데. 첫째, 궁박이란 말은 뭐냐? 급박한 공공을 말합니다. 급박한 공공. 그 말도 어렵나요?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입니다. 그 다음에 경솔은 뭐죠? 경솔이고 무경험은 경험이 없는 건데 일단 우리 민법은 궁박점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은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책을 또 여기서도 답을 많이 잡아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골 장터에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샀거든요. 저는 그동안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처음 사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경험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토끼를 구입한 적이 있느냐 같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토끼를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평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일 수는 없어요? 무경험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솔했다 또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직접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예요.
참고로 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판례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 약관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소송을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소송 가기 전에 빨리 합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가슴 아프게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과부라고 하죠. 미망인이라고 하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미망인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게 안일 미자기 때문에 아직 안 죽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미망이니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뭐요? 쫓아 죽어야 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인데 아직도 안 죽고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미망인이란 뜻이에요.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부라는 말은 혼자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홀로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과부세요 그러면 이 자식 이러는데 미망인이세 그러면 어떻게 흐뭇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남녀 평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냐면 묘하게도 이분을 죄인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갑이 돌아가시면 을이 장례식장 같은데 한쪽에서 뭐요? 굉장히 슬픈 척하면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야지. 괜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육개장 그릇 세우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독한 년 막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요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합의 절충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분이 나서지를 못해.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뭐 1억 달러, 1억 5천 달러 막 이러면은 뭐예요? 주위에서 저년 막 이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누가요? 친정 오빠나 시동 등이 나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갑이 돌아가셔서 어려운 사람은 친정 오빠가 아니라 누구예요? 을인 거죠. 따라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의 과정에서 경솔했었다. 합의 과정에서 경험이 없었는지는 실제로 합의 절충을 한 누굴 가지고 친정 오빠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궁박은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 또는 목욕은 누굴 기준합니까? 대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해 처먹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해야 비로소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는지 폭등을 했는지 그런 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집니다. 뭐는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이 손때 묵은 집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대대로 우리 집안의 종갓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에 고려할 수 없고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현저한 불균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인데 2억에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현재 시세가 5억이라는 걸 입증하고요. 그죠?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2억짜리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는데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띨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참 경험 없는 놈이거든요. 누가요? 스스로가. 제가요 진짜 경솔한 사람이거든요. 누가요? 스스로가. 무슨 자비판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험은 잘 나와요.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끝난 겁니다. 그다음 적용 범위예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백사조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돼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경매의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형식적인 이유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만약에 법원에서 하는 경매에다가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경매제도가 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제 아파트를 경매하겠대요. 진짜 궁박하죠. 동의하시나요? 진짜로 어렵죠. 그죠? 뭐 보통 살던 아파트가 경매되면 일단 뭐부터 해요? 부부싸움부터 하고 그냥 술 먹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 가지고 제값이나 제대로 받아주나요? 그럼 뭐예요? 뭣도 있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이 경매제도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가 적용되면은 대부분의 경매가 다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고 그러면 법원 경매제도는 뭐 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 작년에는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제외됩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폭리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증여는 항상 뭐예요? 폭리죠. 항상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제가 제 조카에게 용돈 10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10만 원 줘더라도 제 조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따라서 증여는 뭐예요?
폭리예요. 현저한 뭐예요? 불균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증여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폭리란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제외된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을 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당한 사람은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범위 일종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반사회적 범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후에 인정할 수 없다,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고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뭐죠? 인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갑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5억짜리 토지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을이 이런 갑의 궁박 상태를 이용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겠대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얼마에 파실 건데요? 그랬더니 갑이 최소한 5금 받아야 되겠대요. 그럽시다 라고 한다면 3억으로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지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으로서 뭐죠? 바꿀 수는 있으니까 뭐를 인정해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다 했어요.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64페이지에 대표해제 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5죠.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5죠.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했으면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지만 뭐로 전환될 수 있어요? 5억을 한 매매로 전환될 수는 있는 거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어려운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남편이 죽어서 어려운 사람은 누구죠? 과부입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죠. 5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5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물론 올해도 시험에 나오겠죠? 나오는 뭐죠?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